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주제하고요. 거미집 이론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경기 변동, 소위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은 사실은 거의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 패턴들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지금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순환적 변동이라고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순환적 변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시험 문제 대부분은 순환적 변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고요. 최근에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리게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점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정점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낮은 부분을 가리켜서 저점이라 부르고 가장 높은 부분을 정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하고요, 정점 사이의 폭이라는 것을 진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 사이의 기간 또는 이제 정점과 정점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을 이름하여 주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 사이의 이 폭을 가리켜서 주기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보게 되면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용어를 좀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후퇴 국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된다? 내려간다. 하향 국면이다. 그럼 뭐가 된다? 내려간다. 상향 국면이다. 회복 국면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올라간다라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실제 문제 풀어갈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주기라는 개념하고 진폭이라는 개념 보셨는데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우리가 일반 경기 변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구조를 갈 테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두 개 차이 물어보는 거 8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인 경기 변동보다 불규칙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두 번째, 주기 길고요, 진폭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됐어요. 자칫 불규칙적, 그 다음에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잡다한 얘기로서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국지적 변동에서 전국적인 변동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기론, 자, 총론 쪽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자, 부동산의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와 달리 이 토지라고 하는 재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 저쪽 진주나 또는 이제 마산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군산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일단은 서울의 집값이 뜨게 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걸 우리가 지역적 국지적 변동이라는 표현을 쓸 테고 서울 오르다 보면 나중에 다른 지역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국적, 광역적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불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세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 그래서 요걸 갖고 장난치려면 규칙적이고 라는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 짧고 또 진폭 좁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명제나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불규칙적이다,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국면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가 모두 다 어떻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복 국면이다라고 하면 모든 시장 참여자,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됐든 지금이 회복 국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이다. 그럼 모든 부동산 활동 참여 주체가 후퇴 국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전개가 갑니다. 자, 그래서 회복 국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달 전에 거래라고 하는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이냐,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라고 했을 때 하한선이라고. 지금 이제 올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자,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3달 전에 비슷한 아파트가 3억에 거래가 됐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최소한 3억보다 높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하한선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또 하나 더 상향 국면이라고 하는 거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상향 국면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3달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는 거,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한 3달 전에 역시 한 3억 5천에 거래가 됐으면 최소한 똑같은 물건이라고 전제했을 때 지금은 얼마? 3억 5천 정도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3억보다는 높게 부르게 될 것이다. 매도인 자체가 당연히 호가를 올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매수인도 그 가격이 쫓아가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쫓아가야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후퇴 국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려가는 시장이야. 그래서 3달 전에 어떤 물건이 3억에 거래가 됐다. 유사한 물건이 지금 거래가 된다라고 전제가 했을 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다 바로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물건인데 당연히 빠지는 시기니까 최대 3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퇴 국면, 하향 국면이라고 하는 거, 후퇴 국면 같은 개념인데요. 역시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어떻다?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이걸 갖고 출제를 해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걸 공부해 가실 때 회복, 성향, 후퇴, 하향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개판돼 버립니다. 꼬이게 돼요. 꼬이게 되고 그냥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구성이 안 되는데 좀 살을 붙여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럼 이제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냐,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굴 더 귀하게 취급을 해야 될 거냐, 목소리 더 큰 사람이 누가 될 거냐. 올라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되게 된다.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자, 매수인이 한 3명 줄 서 있어. 내가 3억에 물건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그럼 내가 봤을 때 좀 싸가지 있어 보이네. 그 아이한테 선택해서 팔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그래서 매물은 좀 작고요.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이 될 테니까 매도인 중심의 시장.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한다고요? 중개업소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팔겠다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된다. 또 역시 똑같이 상향 국면이라고 하는 거 올라가는 시장이죠.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급해서 팔 뿐이지 웬만하면 안 팔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다? 매도인 중심의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내려가는 시점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가격 더 기다리면 더 빠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중개사무소를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구가 한 명 왔습니다. 덜컥 사겠다고. 그래서 물어봤도 부동산을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팔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요?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입 벌리면 거짓말이죠. 자, 지금 이제 무조건 거래가 중개가 성사가 돼야지 어떻다? 보수가 나오니까 하향 국면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잠시 멈추는 거지 곧 바로 올라간다. 지금이 이제 거의 항상 무릎에 왔을 때가 제일 이게 차갑게 느껴진다. 사실은 딱 정점에서 내려온 딱 이 시점인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겠다는 사람한테 중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개업소를 보게 되면 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래서 자,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누가 와서 팔까 고민 중이다.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좀 더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중개업소는 뭐라고 그래? 지금 당장 파셔야 된다. 내가 특히 뭐 정보를 알았는데 곧
부동산 정책 발표돼서 폭락한다. 지금 정점이다.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물건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개뻥을 치고요. 그 사람 나가자마자 누구 와서 3평짜리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는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오늘 못 사면은 다시는 평생에 이런 아파트는 구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귀한 매물 딱 하나 지금 가지고 있다. 빨리 계약서 쓰시라. 이렇게 개뻥을 치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좀 현명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그 동네에 있는 중개업소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를 다 같이 다니게 되고 자기 최면에 빠지죠. 왜? 그 중개업자들 다 같은 얘기 하는데 한 세 군데를 가서 같은 얘기를 들으면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다 해서 그래서 하여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 다녀봤자 다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만한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잘 아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줄도 모르고 해봤자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식한 아줌마들이 또 잘 질러. 그리고 실제 또 올라가.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저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그런 걸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료 찾아보고 중개업소 다 연락하고 심사숙고해서 지금이 어느 시점이다 해서 나름의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물어본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 물어봐 놓고 말을 안 들어. 한참 연구를 해갖고 뒤지게 나중에 삑살이 나면 모양새 빠지니까 그냥 돈 안 돼서 계속 설명을 해줬던 건데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샀던 부동산은 가까운데 아니 나 뭐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은 가까운데 살 거면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뭐냐면은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어떤 걸 살까 말까를 물어보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 정해놨어, 물건을. 근데 거기다가 네가 오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왜? 외롭거든 인생이. 이거 가다가 나 말려버리면 안 되는데 이 걱정하는데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해주게 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난 가까운 데 살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그쪽이 좋아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거의 전문가급이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다른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 가장 간단한 얘기 불규칙적 진폭 크고 주기 길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 하나고요. 올라갈 때는 어떻다? 바로 하한선, 내려갈 때는 상한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매도인 중심의 시장, 내려갈 때는 매수인 중심의 시장. 요렇게 요게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 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경기 국면의 측정 지표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거든요. 다 개소리들입니다. 별 소용도 없고 이 파트는 내면은 이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맞추라고 내주는 문제예요. 그럼 쉽냐? 안 쉬워. 왜? 사람들이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우시거든. 회복, 상향, 그 다음에 후퇴, 하향. 그러다 용어가 살짝 바뀌어. 상승 국면, 하강 국면. 이런 식으로 용어 바꾸면 머리가 막 터져버리는 거야. 와, 이게 어디지? 상승은 어디? 상승은 상향인가? 회복인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부동산 학개론 교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맥락,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얘기로 끝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일반적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가 될 테고요. 그 외에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무작위 변동. 계절적 변동은 봄, 가을철에 이사가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을 계절적 변동. 또 대학가에 그 학생들이 원룸에 들어갔다가 안 나왔다 이런 경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수요가 급감하거나 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거나 또는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LTV나 DTI라고 해서 우리 금융론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대출 한도를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이게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과 수요의 변화
변화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요렇게 용어를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서 활성화가 되거나 침체가 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무작위 변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딱 여기까지가 주된 출제 이슈고, 좀 이따 문제 통해서 한두 개 체크를 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보실까요? 이거는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보겠습니다. 46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1번 오른편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주는 거죠. 2번 지문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등으로 나타난다. 해서 조금 이따 이제 문제 속에서 볼게요. 추세 변동, 전반적인 하강기, 전반적인 하락기 해서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할 때 하여튼 이게 이제 경험칙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게 경험칙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경제학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한다? 급감, 점점 감소되게 된다. 우리 앞에서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될 거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를 하죠. 근데 거기는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있으면 어떻다?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게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가 맨날 이제, 대세 침체기다.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등등등. 그래봤자 괜찮아.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자마자 서울 집값이 뜨게 돼. 자기는 이 동네는 사실 빠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랄이야. 이게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은 사고 봐. 그러니까 형편되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사고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뭐야? 가격 상승 기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뭐가 된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될 테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힘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논리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아파트 값은 빠져야 정상이야.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미쳐 날뛰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집구석에다가 5억, 10억씩을 깔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인데, 제가 사는 동네가 집값 비싼가 봐요. 나는 몰라요. 얼마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집도 아니고, 내 집 같았으면 내가 관심을 좀 두지, 내 집이 아니거든. 그것은 다른 사람 집이기 때문에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교통도 안 좋고 개 짜증나. 그래서 오가려면은. 그래서 나는 딱 이게 이제 학원 옆에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0. 이게 딱 좋아. 와서 그냥 자고 다시 나와서 학원 가냐고 딱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늦어서 택시를 타고 오거나 그러면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겁나 뛰어서 좋으시겠어요. 내가 얘기할 말 알았어. 근데 네 명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냥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이제 네 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여튼 간에 뭔 얘기하고 있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옆으로 셌어요. 거기 이제 지문 보시다가 거기 추세 변동 얘기하다 옆으로 셌습니다. 그래서 추세 변동이라는 게 대세 하락기, 대세 상승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올라가는 시장이 내려가는 시장이 많이 거래되고, 공실률이 작으면 올라가는 시장이고, 적게 거래되고 공실률이 많으면 어떻다? 내려가는 시장이다. 이런 식의 의미. 4번 지문 부동산 경기 변동,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오른쪽 가서 교재 47페이지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시작. 회복 시장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다?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야 돼. 읽어보지 마.
회복 시장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다? 하한선.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보는 이유는 뭐야? 외우자는 거야. 외우자는 거야. 집에서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또 어떤 분 얘기든 인강을 통해서 역시 졸리기만 할 뿐입니다. 해서 밤에 잠 안 오면 나중에는 이제 인강을 틀어요. 인강을 틀면은 여기 학원에서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좀, 소음이 좀 과하다 싶으면은 볼륨을 줄여버리게 되거든. 볼륨을 줄이면, 잔잔잔잔 하면서 이게 아주 동일한 파동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3분 안에 깊은 숙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학원은 좀 안 된 게, 책이라도 두꺼우면 그게 목침 삼아서 바로 베개 삼을 써 있는데, 이 학원은 책을 6권을 다 합쳐봤자 베개가 낮아. 하여튼 간에 오래 사실 거야. 고침 단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2번 질문. 회복문 스톱!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럼 어떻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6개월, 7개월 공부를 하셔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어수로 끊어 읽는 훈련. 그러니까 그동안 평생 그렇게 안 살아오셨을 거야. 또박 살아오셨고, 처음부터 또박.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 수업 진행도, 지금 시모 강의는 경제로부터 먼저 시작그래. 왜? 사람들이 경제는 어려워하니까 어려운 것부터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상향, 스톱! 상향은 뭐가 된다?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러면 어떻다? 끄트머리 가서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틀렸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재미도 있고요. 점수가 잘 나와.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질문 상향. 그러면 다시 올라가니까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번 맞죠? 주어수로 끊어가는 거. 5번 상향 국면. 끄트머리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은 수험생을 개떡으로 하나? 맨날 같은 걸 내고 지랄이야. 아니야. 그래서 수험생들은 개떡이라서 이걸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 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어떻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이게 상승, 이렇게 용어가 바뀌잖아. 상향, 상승, 이렇게 살짝 바뀌었을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7번, 후퇴, 내려가는 거죠?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내려갈 때 어떻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8번 지문, 후퇴 국면,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서 8번 지문 틀리게 답을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지문, 하향,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어떻다? 내려갈 때는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오른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10번 지문, 하향 국면,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11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맥락을 지금 파악을 하게 되면은 별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8년 동안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48페이지 두 번째 박스 지문 3개 나와 있는데 어머, 얘는 답이 2번이나 됐네 해서 아까 우리 논의했던 거, 자,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1번 지문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틀렸죠?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2번 지문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었구나. 1번에서는 규칙적의 포인트를 뒀고 불규칙적이다. 요걸 이제 규칙적이라고 그랬었고, 진폭 크다에서 진폭 작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주기 짧다 나오겠죠? 출제하면 기술의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빠내요. 그래서 3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른 다른 변동 양상을 볼 수 있다. 뭐 특별한 의미 없고요. 이제 주기 기회 짧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논의의 쟁점을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도 없는데 2번 답을 뽑았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박스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옳은 표현. 무작위 변동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됩니다.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옳은 표현. 3번. 총부채 상환비율의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적 변동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관련 기출 문제 27회 때 문제. 이 문제가 여기서 사실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학 상식 등을 물어보는 식의 문제가 됐던 건데요. 사실은 자, 이 문제 지금 전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 상한이냐 하한이냐 요거 가지고 두 문제 8년 동안 그 다음에 아까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얘하는 얘기를 갖고 두 문제 그리고 하나 엽기적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1번 그 관련 기출 문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호황,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있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디플레이션은 뭐가 되죠? 자, 이건 불황에다 물가 하락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 요걸 이름하여 디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웠었고요. 그 외에 콘트라티브 파동, 그다음에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에서 콘주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해서 콘주키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요. 콘트라티브 파동이라고 하는 것 해설을 보니까요. 30년 내지 40년 주기에서 50, 60년 주기에서 가장 긴 이것을 변동을 가리켜서 콘트라티브 파동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0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다 줄줄 못 외우니까 30년 정도 주기 콘트라티브 파동 이렇게 할 테고 주글라 파동은 뭐가 된다? 한 10년 정도의 주기를 얘기한다. 그럼 키친 파동은 10개월 정도 되나요? 그래서 자 키친 파동은 거기 밑에 보니까 40개월이구나. 40개월 주기라고 해서 대충 3년 되나요? 한 3년 되나요? 이제 해석할 때 콘트라티브 파동이라고 해서 이게 30년 주기, 10년 주기가 주글라 파동, 콘주,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 3년. 자, 키친 파동은 3년, 30년, 10년, 3년. 대강 이게 개념 정도는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갑시다. 콘트라티브 파동, 콘주키 이 순서에 따라서 콘트라티브 파동은 30년 주기, 그 다음에 10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간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10년 주기를 콘주글라 파동 이렇게 불렀었고 키친 파동이라는 것은 약 3년 정도 주기로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키친 파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콘주키 30년, 10년, 3년 요 정도의 뉘앙스. 자, 콘주키 해서 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보셨고 디플레이션은 일본 얘기 물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좀 그래요. 이런 문제는 그동안 사실은 16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처음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비우고 가셔야 돼. 우리가 경제로는 조금 문제 개수가 됐어요. 6, 7문제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항상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론 파트에서 그 당시에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지겹게 보면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수를 줄이셔야 돼. 실수를 줄이고 대속 단순 반복하실 거. 콘주키 이렇게 해서 30년, 10년, 3년 요 정도의 뉘앙스 정도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될 게 자,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통계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사실 자 보니까 23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4회, 그 다음에 25회, 27회, 29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홀수의 차에 도배하는 문제 23, 25, 27, 29 물론 이제 아까 24회인가도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홀수의 차에 내는 문제가 뭐가 된다? 바로 이 아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미집 모형. 그래서 이 거미집 모형의 출발점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농산물 파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양파 파동이 납니다. 양파 파동이라는 게 이런 식이야. 양파의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양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 밭을 갈아엎고 농약을 드시고 이런 상황, 이걸 우리가 양파 파동. 그럼 그 다음에는 양파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양파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야, 작년에 뭐 농약 먹고 몇 명 죽어주고 그 다음에 다들 피눈물 쏟고 양파에 다들 이가 갈려서 아무도 양파를 안 심을 거야. 올해는 금파가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자, 봄에 양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그 생각했어. 작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농약 안 드시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양파를 다시 패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올해는 몇 년치 돈을 다 벌어야겠다. 이 계획으로 양파를 심어서 또 이제 몇 명 죽고 해서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다시는 다들 양파를 안 심겠지라는 생각에 또 살아남은 사람이 모두 양파를 심게 되면 또 양파 파동이 나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반대 경우도 있겠죠. 자, 양파 가지고 자, 피를 보고 나서 다른 대체 작물을 심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양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보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과정이니 배경이니 다 개소리고요. 20회 때 이런 배경 등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16년의 문제 데이터를 보면 걔 하나만 빼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진동형이냐 요걸 물어봐요. 해서 자, 가게 되면 이제 외우시면 돼.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이 얘기로 다 끝나는 거야. 해서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렀었죠.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비해서 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것보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게 변하는 것을 탄력적이다. 이에 비해서 자,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되긴 하지만은 자,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이 자, 변화율이 작은 형태를 가리켜서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고 그건 배경도 필요 없고 이게 그냥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제는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이때는 절대값만 따지게 됩니다. 나중에 기울기의 절대값을 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도 할 거 없어. 그냥 수탄, 공탄, 수탄이 더 크면 공기가 더 크면 어떻다? 수렴형. 요 반대가 발산형. 그리고 자, 나서 똑같은 경우를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거의 거저주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거야, 맥락을 파악을 하게 되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복잡해 보여요. 문제를 보게 되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또 계산 문제 또 나왔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러다 치고 요즘에 이제 문제 나오는 패턴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도 경제론 할 때 세로축을 뭐라고 부른다? 가격 P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가로축을 뭐라고 부른다? Q 거래량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세로축을 뭐라고 표시하고 P 가격이라 표시하고 가로축을 뭐라고 표시한다? Q 거래량이라고 표시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바에 따르게 되면 마지막 공부가 중학교였네요. 자, Y였었고요. X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건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다. 그래서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이런 걸 다 배워요. 세로축은 뭐가 되고 Y가 되고 가로축은 뭐가 된다? X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걸 배우고 지랄이 돼.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실이 높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지금 이제 밑에 기어 올라온 것들은 수준 교육받은 레벨 자체가 틀려요. 제가 지금 이 약 팔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진짜 과외 많이 했거든요. 나 그래서 사실은 일반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과외 수입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인생이 점점 꼬여가는 거야. 과외, 그냥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과외 두세 탕 뛰는 게 훨씬 수입이 좋으니까 이게 뭐
저는 대학생들이 무슨 뭐 커피숍에서 알바 이런 것들 자체가 신기해. 그걸 왜 하지 이렇게. 과외하면 되는데. 과외에서 점수만 나오면 되잖아. 점수 나오게 하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분석해주고 공부를 시키면 돼.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를 하게 동기를 부여해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과외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 부천시에서 그 담배 자판기 판매 금지 조례라고 하는 게 합헌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어. 애들을 담배를 이미 배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자판기에서 담배를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돼? 편의점 가서 안 팔아. 신분증 확인해. 그래갖고 뭐 중3들 막 손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아침에 담배를 못 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가 이제 과외 학생이었어. 내고 하는 겁니다. 자, 너가 43명 중에서 42등이니까 우리 10등만 올리자. 10등만 올리자. 10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네가 이제 그 아이가 유명한 애가 있어. 과외 선생을 보통 일주일에 한 명씩 가르치는 애야. 유명해. 선생이 오면은 하늘을 쳐다봐. 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해. 반항하는 거지. 내가 갔을 때 똑같이 천정을 쳐다봐.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 요즘 담배 구하기 힘들지? 그렇대. 형이 구해줄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엄마가 놀래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애가 밤에 코피를 내가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다 이거야. 죽기 살기로. 아이고 그랬고 거의 저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가 바라보는 눈빛은 감동 그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주 천영이거든. 딱 일주일 만에 애가 완전히 바뀐 거야. 물론 내고를 했지. 함부로. 10등이면 함부로, 20등이면 너는 어차피 공부 못했으니까 금방 올라올 수 있으니까 두 보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했는데 결국은 42등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43등이 됐어. 잘렸어.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만.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애를 막 패가지고 앞에 있는 찌르고 막 괴롭혀가지고 답안지 보고 베낀 게 42등이야. 공부를 했잖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죠?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 직접 실력으로 돌파를 해야지. 그러니까 떨어지지. 2등 한 애가 더 잘한 거야, 걔보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제가 몇 개 배운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아까 주어수로 끊어가는 훈련처럼 실력 갖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 걔는 어떻게 했어야 돼? 계속 앞에를 찔러가면서, 봐가면서 몇 개 풀었어야 돼. 근데 그걸 온전히 자기 실력으로 다 풀려고 하다 보니까 걔 작살이 났었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다시 갑시다. Y, X.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함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미집 이론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p equal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 수식을 정의할 때 p equal. p는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봐봐요. 지금 중학교 때는 y, x. 지금 경제로 할 때는 p에 q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y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y는 2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하면 마이너스 3. 이게 기울기자 3이라는 값이 뭐가 된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간에 무조건 뭐로 정리한다? P로 정리한다. 이 개념만 딱 잡으시면 게임 끝나는 거야. 해서 여기 예제,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제들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그러면 뭘 기준으로? P를 기준으로 이걸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넘겨주면 되죠. P는 EQS 플러스 10. 그러면 이제 지금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수요함수도 가볼까요? QD는 500-2P. 그러면 얘를 뭘로? 2P. P로 정리를 돼. 그럼 2P는 500- 자, QD가 되는 거죠. 다시 이걸 정리하면은
EP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죠. 2P는 뭐가 된다? 500-QD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양쪽을 2를 나눠주게 되면 250-2분의 1QD.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숫자는 뭐라고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자, D자 써 있으니까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된다. 요 하나만 작은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다시. 자,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수렴형,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자, 그렇게 이제 외우셨고요. 반대가 발산형, 그리고 똑같은 것을 순환형이라고 얘기하고 또 진동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요즘은 주로 순환형이라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그냥 바로 한번 문제를 체크를 해볼까요? 예, 바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바로 제일 쉬운 게 49페이지에 23회 때 나왔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아까 자 보니까 1번 해가지고 물음표 보니까 수렴형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은 해서 외웠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 왼쪽으로 입을 벌리게 되면 어떻다? A가 벌리면 수렴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수기보다 커야 되죠? B는 어떻다? 오른쪽으로 아래를 벌리게 되면 어떻다? 이것이 수렴형이다. 이게 옛날 문제, 23회 때니까 8년 전에 이웃이 찬란했던 문제.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어떻다? 수렴형이다. 자, 2번 문제 가서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이제 수요 곡선 A 부동산을 보니까 문제 볼 거 없고 바로 박스 가봐요. 자, 교재 50페이지. A 부동산은 공급 곡선 기울기가 0.7이고 수요 곡선 기울기가 0.3. 자, 절대값만 따진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A 부동산.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B 부동산은요, 수요 곡선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가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어? 24회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 문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2개 물어보다 드디어 3개가 튀어나옵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나오죠? 그럼 우리가 외웠던 게 뭐야?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그래서 C 시장은 공기가 수기보다 크죠? 그럼 C는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자, 그러면 반대는 뭐가 된다? 이게 발산형이다. A는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된다. C는 순환형이 된다. 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수렴형이 된다. 그럼 B 부동산은 똑같으니까 다 순환형이 된다. 라고. 똑같으면 뭐가 된다? 순환형. 다시 공기가 수기보다 큰 게 C 부동산 시장이고 이걸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라 부른다. 이것의 반대를 가리켜서 발산형. A 부동산 시장은 수기가 공기보다 더 크니까 절대값만 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잊어버리시고 자, 절대값을 따졌을 때 수기가 공기보다 크니까 A 부동산 시장은 발산형. B 부동산 시장은 공기 수기 똑같으니까 뭐가 된다? 순환형이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나름 어렵게 구성했어요. 24회 때는 2개 물어봤다가 27회 때는 3개. 근데 이거 맥락 알고 보면 뭐 문제일 거 아니고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를 볼까요? 자,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요즘 문제는 항상 이제 사실 이거 준비하고 들어가야 이 정도는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문제, 지금 이게 올해가 31회 문제거든요. 충분히 출제될 개연성이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일단은 그 4번 문제 보니까 중간 다 볼 것도 없고 A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A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서 EP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EP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A 부동산 시장은 EP는 500-QD 이렇게 되어 있어요. EP는 500-QD. 그럼 이제 양쪽을 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자, P는 250-2분의 1QD라고 해서 수용성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공급 함수를 보니까 3P는 300 플러스 4Q였어. 3P는 300 플러스 4Q였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P로 정리하게 되면 100 플러스 3분의 4
4QS.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3분의 4가 될 테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기가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P는 500-QD. 그러면 이 P를 두면 안 되고 무조건 P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양쪽을 2로 나눠주게 되면 P는 250-2분의 1 QD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P는 300 플러스 4QS, 3으로 나눠주면 100 플러스 3분의 4Q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QS 앞에 절대값이 얼마? 3분의 4. QD 앞에 절대값이 2분의 1. 3분의 4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공기가 수기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두 번째 B 부동산 시장 볼까요? P는 400-2QD. 자, P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P는 100 플러스 2QS. 간단하잖아. 이 P는 100 플러스 뭐였지? 4QS구나. 4Q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주게 되면 50 플러스 2QS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일단은 무조건 뭐로 정리해주고 P로 정리해주고 P로 정리해주고 S, QS와 QD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 지금 이제 A, B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은 수렴형, 두 번째는 순환형 이렇게 가야 될 테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형 대신에 과거에는 진동형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8년 동안은 다 순환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자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지금 이 문제가 25회 때 문제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 내면 보나마나 A, B, C 이렇게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아까 그 27회 때 문제 A, B, C 3개 시작 나왔었잖아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만 복잡하지 계산은 되게 간단한 주제죠. 몇 번만 연습하면 이건 진짜 15초, 20초면 풀 수가 있겠다. 문제를 구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작년 29회 때 나왔던 문제고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A, B. 자, 지문 먼저 봐야 돼. 수렴형, 순환형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A 부동산 시장의 거미집 모형에 따른 모형 유형하고 B 부동산 시장의 거미집 모형에 따른 모형 유형. 자,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수험생이 이제 A도 B도 C도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라도 똑바로 하셔야 돼. 성격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A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QD는 100-P라고 되어 있죠. 자, QD라고 하는 것은 100-P. 자, 이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쪽은 넘겨주고, 얘 넘겨줘야 되죠. P는 100-QD라는 식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해서 이것만 이제 실수 안 하시면 돼. 가끔 이제, 급하게 P로 정리해다 놓고, 마음이 착착할 때가 있어요. 2분의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마이너스? 이거 뭐지? 왜 어디 갔지? 일이 생략이 돼.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헤매셨어. 어디 갔나 해갖고, 왜 여기 없나? 마이너스 1의 의미라고요. 마이너스 QD.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A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 그 A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돼 있죠?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P로 정리하면, 자, EQS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P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 마이너스 10을 플러스 10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게 됩니다. 아까 A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다? 1이었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숫자를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겁을 준 거야. 두 번째 문제 보니까 QD는 500-2P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식을 정리해. QT는 500 마이너스 2P. 뭐로 정리해야 돼? P로 정리해야 돼. 얘를 이제 넘겨주게 되면 2P는 이렇게 하는 거죠. 2P는 자, 500 마이너스 QT라고 해서 양쪽을 2로 나눠주면 P는 뭐가 된다? 250은 중요한 게 아니고 250 마이너스 2분의 1 QT. 그래서 자, 비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이라는 값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부동산 시장에서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라고 되어 있죠? 자,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자, 요거 P로 정리하면 6P는 뭐가 됩니까? 3QS 플러스 20이라고 정리할 테고, 양쪽을 P로 정리해 주면은, 자, 2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QS가 되겠죠? 해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아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도 2분의 1. 그러니까 B는 뭐가 된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A가 아까 수렴형이었었죠? B가 순환형이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바로 가는 거예요? A와 C의 관계, 밀접한 관계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기본은 어차피 기출문제 같은 걸 구성을 할 때는 하나, 두 개만 알면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대놓고 이것만 물어보면 너무 쉬운 느낌을 주니까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약간 흔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A, B, 이거 계속 이것만 가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주기 보게 되면은, 자, 보나마나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지금 홀수예차잖아요. 올해 30일에 홀수예차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면 이제 산수 약간 어렵게 하려고 어떻게, 자, A, B, C 세 개 시작 이렇게 주면서, 자, 수렴형, 순환형, 발산형 요 세 개 연결해 주는 식으로 아마 출제될 것으로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읽으면 안 돼요. 문제를 읽으시게 되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기 자체가 옆으로 새버려요. 그냥 무조건 자, 앞에서 수탄이가 공탄보다 크면 수렴형,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수렴형. 그리고 이제 P를 기준으로 정리해 준다. 딱 요 틀 안에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대체제 대응에서 보완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주 엽기적인 문제였어. 근데 그런 분석하지 마. 지금 문제는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그 중2 과외하던 그 아이, 나중에 그 아이의 삶은 더 파란만장합니다. 아주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 하여튼 간에 쌩 난리가 나. 경찰도 끌려가게 되고, 하여튼, 큰 잘못에서 끌려가면 차라리 나.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학 맞으니까 걔들도 인맥이 있어요. 선배가 있어갖고, 집이 서울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선배, 먼저 집 나간 선배가 연락을 해왔어. 갈 데 없지? 우리가 일자리 알아줄게. 해서 중국집에 취업을 시켜줍니다. 자, 끈끈한 동료에. 근데 애가 나중에 경찰에 잡혀요. 이유는 헬멧 미착용. 배달할 때 헬멧을 착용을 안 했어. 근데 경찰차가 오니까 얘는 지금 가출했다는 게 사실 때문에 쫄아가지고 막 고개 운전을 해서 가. 그럼 경찰은 더더욱 이게 뭔가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헬멧 미착용으로 걸리게 되면 야, 이 새끼야 또 헬멧 쓰고 다녀 라고 훈계하고 끝날 문제인데 돈 동네를 헤맸고 다니다가 결국은 서울로 압송되고 그 와중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 곧 서울 올라갑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양아치. 그래서 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담배 한 번으로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갑자기 했다고. 근데 몇 년 동안 안 했던 공부가 갑자기 한 며칠 했다고 되냐고. 기초가 전혀 없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던 거 계속 커닝해 가면서 안 보이는 것만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근데 아이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보이는 것처럼 주어스로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렴형, 순환형 이 기본 틀만 가지고 캐치를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